오늘 새벽 매그니튜드 2.9의 비교적 강한 지진이 뉴저지에서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뉴욕시 사우스 브롱스에서 어제 대규모 유세를 갖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어제 오전 열린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식에서는 수백 명의 졸업생이 졸업식 도중 집단으로 퇴장했습니다. 뉴욕시의 해외 관광객 수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한과 폭염이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뉴저지에서 매그니튜드 2.9의 비교적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은 물론 200마일 이상 떨어진 매사추세츠주까지 진동이 감지됐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오늘 오전 규모 2.9의 지진이 뉴저지를 중심으로 한 동북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오늘 오전 3시 50분경 뉴저지 서머셋 카운티 글래드스톤 남서쪽 6마일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의 깊이는 약 4.3마일입니다. 오늘 지진은 지난 4월 5일 오전 4.8 규모의 지진 이후 발생한 150여 차례 여진 중 가장 강력한 수준입니다. 진원지 뉴저지는 물론 뉴욕과 커네디컷, 매사추세츠까지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여진은 규모 2.0 이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부상이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어제 뉴욕시 사우스 브롱스에서 대규모 유세를 진행했는데요. 남부 국경을 통한 이민자 대규모 유입을 허용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뉴욕시 행정단위 중 히스패닉 및 흑인 주민 비율이 90%를 넘는 사우스 브롱스의 크로토나 공원에서 수천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야외 유세를 펼쳤습니다. 1시간 30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국경을 통한 이민자 대규모 유입을 허용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특유의 선동적인 언사를 동원하며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 지역은 인종 분포가 히스패닉 및 흑인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곳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통상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백인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략적인 적진 공략의 일환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취임 첫날 남부 국경을 닫고 불법 이민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주와 더불어 민주당이 확고한 우위를 점해온 주입니다. 트럼프로선 상대 진영의 심장부 공략에 나선 격입니다. 찬조 연설자도 바이런 도널드 하원 의원 등 흑인과 히스패닉 인사를 내세웠습니다. 거의 평생을 뉴욕에 거주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의 범죄율, 노숙자 문제, 열악한 지하철 등 인프라를 거론하면서 뉴욕은 추락하고 있는 도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어제 오전 열린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식에서는 수백 명의 졸업생들이 졸업식 도중 집단으로 퇴장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퇴장하면서 가자지구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아침 하버드대에서는 졸업생과 가족, 교직원 등 9,2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앨런 가버 임시총장이 졸업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던 도중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학위복을 입은 채로 전쟁 반대, 팔레스타인 해방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졸업식장을 집단 퇴장했습니다. 졸업생 중 일부는 팔레스타인 전통 스카프인 카피에를 목에 두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대학 측이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캠퍼스 내 텐트 농성 시위를 벌였던 13명의 졸업생의 학위 수여를 보류한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은 그들을 걷게 하라고 외치며 졸업하지 못한 동료들에 대한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 대표인 슈루티 쿠마르는 표현의 자유와 연대의 표현이 처벌 대상이 돼 이들의 졸업이 불확실해졌다며 대학 측의 편협한 태도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대학 측이 지난 14일 캠퍼스 시위를 종료하는 조건으로 이들의 졸업을 허용하기로 했는데도 합의를 어겼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졸업식에서 퇴장한 학생들은 하버드 스퀘어 근처의 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졸업식을 개최하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같은 시위는 미국 전역의 여러 대학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학계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해외 관광객 수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관광 산업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토마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의 관광객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목적지 중 하나였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해외에서 온 관광객 수는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며 2019년 대비 14.1% 감소한 1,16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의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팬데믹뿐만 아니라 중국 내 정치적 이유로 인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해외 관광객의 소비액도 2019년 평균 3,000달러에서 지난해 2,036달러로 약 20.4%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출장이 줄어들면서 해외뿐만 아니라 미주 내에서도 뉴욕시로의 유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뉴욕시를 방문한 사람 수는 6,220만 명으로 2019년 6,660만 명보다 약 7%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뉴욕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발생한 관광객 대상 묻지마 폭행 사건 등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면서 이것 역시 방문객 감소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대비 레스토랑과 바, 호텔, 엔터테인먼트업 등에서 일자리 수는 15,400개 줄어들어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관광상품 관련 소매업에서도 일자리가 917건 줄어들어 16.8% 하락했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사용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40년 동안의 전국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들의 수가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의 수가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의 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마리화나 정책연구원 조너선 콜킨스는 알코올이 여전히 더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2022년에는 매일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의 수가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의 수를 처음으로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리화나 사용자의 약 40%가 매일 또는 거의 매일 피우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음주자들보다 흡연자들과 더 관련이 있는 패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매일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은 1,770만 명으로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 1,470만 명을 300만 명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마리화나 사용이 더욱 일상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리화나 전체 흡연자들 가운데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1992년부터 2022년 사이 15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마리화나의 법적 지위가 변화함에 따라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 의료용 및 레크레이션용으로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연방정부 역시 마리화나를 덜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메릴랜드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 데이빗 고렐릭 박사는 매일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경우 중독 가능성과 정신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량이 4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자율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국 부동산협회 발표에 따르면 4월 기존 주택 판매량은 414만 채로 전월 대비 1.9% 줄어들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북동부가 4% 감소했고 서부는 2.6%, 남부는 1.6%, 중서부는 1% 감소했습니다. 기존 주택의 평균 가격은 5.7% 상승해 40만 7,600달러에 이르렀습니다. 4월 기준으로 최고 기록이고 10회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겁니다. 고정금리 대출의 이자율은 지난 6주간 5주 동안 7.02%를 기록해 1년 전의 6.39%보다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구매를 계획하던 예비 구매자들의 결심이 변하고 주택의 재고량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러한 동향은 저금리로 구매한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높은 이자율로의 전환을 꺼리면서 주택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급 주택 시장을 제외하고는 주택 판매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위원회의 하반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값은 계속 오르는 추세여서 저소득층, 앞으로는 심지어 중산층까지도 주택 구입의 기회를 잡기 점점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혹한과 폭염이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TH찬 공중보건대학원의 바라크 알라마드 박사팀은 오늘 의학저널 뇌졸중을 통해 최근 연구에서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뇌졸중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글로벌 환경보건 컨소시엄의 다국가 다도시 네트워크를 활용해 1979년부터 2019년까지 25개국 522개 도시에서의 340만 명 이상의 허혈성 뇌졸중 사망자와 240만 명 이상의 출혈성 뇌졸중 사망자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허혈성 또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1000건당 약 11건이 상위 2.5%에 해당하는 혹한 또는 폭염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11건 가운데 9.1건은 혹한, 2.2건은 폭염 때문에 발생한 초과 사망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출혈성 뇌졸중 사망 1000건 중 혹한과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 사망은 각각 11.2건과 0.7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고소득 국가와 비교했을 때 저소득 국가에서는 더 높은 폭염 관련 출혈성 뇌졸중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연구팀은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의 부재와 실외 작업의 비율, 의료 서비스 수준의 차이 등이 이런 격차를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후변화가 심화돼 기온 변화가 더욱 극심해질 경우 뇌졸중 사망률이 더욱 증가할 것이고 고소득과 저소득 국가 간의 격차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연구는 저소득 국가에서 출혈성 뇌졸중 사망률 증가 원인을 더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브레인브릿지가 머리 이식 시스템 개발을 선언하면서 의학계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브레인브릿지는 8년 내 머리 이식 수술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브레인브릿지는 세계 최초로 머리 이식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브레인브릿지는 이 수술이 8년 내에 가능해질 수 있고 평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브레인브릿지가 공개한 시연 영상에서는 AI 로봇이 환자의 뇌와 척수를 기증자의 몸으로 옮기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환자의 경동맥과 척추 동맥 및 경정맥을 노출시키면 혈액이 기증자의 순환궤로 들어갑니다. 이때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머리에서 혈액이 완전히 배출됩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기술의 실현 가능성과 윤리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카디프 대학원의 딘 버넷 박사는 이를 극단적인 가설로 평가하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국 NHS의 카란 랑가라잔 박사는 신경 연결의 복잡성과 이식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강조하며 이식 거부를 막기 위해 평생 약물 치료도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016년 유럽 신경외과학회는 이미 머리 이식 수술이 비윤리적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기술이 앞으로 의학적, 윤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 전문 마체 38 놀스는 23일 플래닛 랩스 등 북한 위성업체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근 영변 핵시설 단지 전체에서 건설 등 활동이 꾸준히 계속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촬영한 사진에는 방사 화학실험실 부속 화력발전소 지붕이 교체 중인 정황이 담겼습니다.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건 핵연료 재처리 활동 여부의 핵심 지표라며 증기 보일러 교체와 지붕 공사가 완료될 때까진 재처리 활동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38 놀스는 설명했습니다. RCL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확인된 건 2021년 7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연방 법무부와 24개 이상의 주가 티켓마스터와 라이브네이션이 콘서트 티켓 가격을 부풀리고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줬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무부와 주정부는 법원에 반경쟁적 피해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구제 조치와 함께 라이브네이션이 티켓마스터를 매각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라이브네이션은 400명 이상의 뮤지컬 아티스트를 직접 관리하고 주요 공연장 콘서트 프로모션의 약 6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만 265개 이상의 콘서트장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며 대형 공연장 콘서트 1차 티켓 등의 약 80% 이상은 티켓마스터가 담당합니다. 김민선 한인이민사박물관장과 린다이 뉴욕시 의원이 2024 뉴욕주 민주당 광역대의원에 선출돼 3년간 대의원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김민선 관장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광역대의원에 선출됐고 이 의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광역대의원에 선출됐습니다. 뉴욕주 민주당 대의원 307명 가운데 광역대의원은 60명입니다. 2024 뉴욕주 민주당 대의원들은 오는 29일 올바니에서 열리는 뉴욕주 전당대회와 8월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컨벤션을 준비하며 뉴욕 대표로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변경된 버스 전철 운행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은 오늘 오후 9시부터 28일 오전 5시까지 이 전철 코트스퀘어 23가, 렉싱턴 애비뉴 53가, 5번가에서 53가역 운영이 중단되며 이 전철은 퀸즈 21가역, 맨하탄 2번가역 구간을 F전철 노선으로 운행이 변경됩니다. 전철은 메모리얼데이 당일인 27일은 일요일 스케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뉴욕시 버스는 25일에서 26일 주말 운행 스케줄로 27일은 일요일 스케줄로 운행됩니다. MTA가 운영하는 각 교량과 터널에 예정된 공사는 24일 정오부터 28일 오전 6시까지 중단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가운데 한때는 적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